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싶다면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은희는 라라 이필딩, 옮기니는 이지민, 매입은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7만 부 판매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의 호응이 컸는데요. 심리학 책이지만 에세이처럼 이해하기 쉽고 따뜻한 문체로 쓰여져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좀 더 의젓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라 이 필딩은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홀로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극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려면 삶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홀로서기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홀로서기란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일, 지난 과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반면 내 감정과 생각, 행동은 뜻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감정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관찰하고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2장,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3장,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4장,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3장,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삶의 힌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홀로서기 심리학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 처음으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 했습니다. 9살 여자아이의 맥락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어른은 없습니다만 그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유머가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강철 같은 그녀를 뚫을 순 없을 것 같았지요.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을 만한 부모도 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에도 한결같이 저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 성격도 별로인데다가 능력은 더 별로인 내가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웠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말과 행동은 늘 뾰족했고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그치기 일쑤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30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지요.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선 보초병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 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어른스러움으로 비쳤던 것이겠지요.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에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품고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에게나 기대려는 사람들, 반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사람들. 이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조용할 날이 없을 테고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과 기술을 마음 챙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청년들이 습관적인 감정 기복 문제로 발목이 잡힐 때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의존성 문제를 마음 챙김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쉽게 자기 마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롭고 자유롭고 똑똑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록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어른이 바로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런 어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나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만 처음 모욕을 심고 나서 쑥쑥 자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는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합니다. 작은 잎에서 만들어낸 소량의 영양분을 줄기를 올리거나 잎을 더 틔우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뿌리 내리기에만 사용합니다. 나무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보내는 시기가 대략 5년쯤 됩니다. 나무라고 해서 급한 마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줄기를 쑥쑥 올리고 잎도 무상하게 피어내야 햇빛을 잘 받고 그래야 더욱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옆나무가 먼저 자라서 햇볕 받기 좋은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성장 과정이 더욱 힘겨워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래도 5년 동안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옆 나무들이 얼마나 높게 자라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훗날 가뭄과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결국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무엇에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뿌리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보이는 부분 이를테면 외모, 학벌, 경제력, 지위 등은 그 다음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외형만 키우다가는 한 번에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를 가장 그답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내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돈도 많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거두었는데 극도의 공허감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그들은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자기를 돈 벌어 오는 사람, 부탁하기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역할이나 명함이 아닌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숨쉬고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즉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내면 세계가 텅 비어 버린 채로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탐험하면서 구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나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자신을 좋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힘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나를 알고 믿는 훈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굳게 마음먹으면 나에 대해 탐구하고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나를 돌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저는 튼튼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타인과 세상에 맡겨두었던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헤집고 다니며 집히는 대로 만지고 입에 넣고 망가뜨립니다. 그때 양육자가 무턱대고 아이를 혼내고 제지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이는 나는 뭐든지 망치고 잘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느끼면서 양육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안심을 합니다. 아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한 채 자랍니다. 뿌리가 약하니 기댈 곳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답을 못 내리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좋게 느끼고 시키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 곁에는 그의 의존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 용돈을 계속 쥐어주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쇠뇌하듯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만큼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는 그 일이 잘 안 맞아. 요즘 이 직업이 잘 나간다던데 한번 배워보는 거 어때?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딱히 기댈 만한 곳이 없고 주체적으로 설 자신도 없기에 알아서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예뻐. 너는 이거 잘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 내 말대로 해. 본연의 모습은 무시당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틀에 맞춘 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울 좋은 말을 붙여도 한쪽만 의존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외피를 입고 있어도 본질은 무시입니다. 넌 약해. 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들은 상대를 애초부터 내면 세계 따윈 없는 존재,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라봅니다. 그만의 고유한 생각과 의지 같은 건 원래부터 없다는 듯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의존적인 성향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홀로 서기가 더욱 힘들다면 당신을 무시하는 그 시선부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타인이 함부로 뚫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빛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야말로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찾습니다. 권선징악을 믿는 사람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하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테고, 세옹지마를 믿는 사람은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무호함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나를 둘러싼 타인들도 전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부모님은 저를 말수가 적고 냉정한 딸로 생각합니다. 제 파트너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는 저를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노력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다릅니다. 저를 다정하고 배려 있는 선생으로 봐줄 때가 많지요. 저는 그들이 바라보는 각기 다른 제 모습이 전부 맞다고 인정합니다.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바꾸는 게 제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별것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나를 그들의 시선에 맞출 필요도 없고 그들의 시선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야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또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낼 뿐입니다. 시선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들이는 그 노력을 나를 돌보는 데 쓰는 게 현명합니다. 나를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나를 잘 알고 믿을수록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 통용되는 정답은 애초에 없기 때문에 훈련을 거듭할수록 더 나은 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면 세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1.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내 감정인데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째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렵고, 둘째로 감정을 제대로 인지할 만한 감정 언어가 부족하며, 셋째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잉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감정은 우리 삶의 엔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그 자체이지요. 그 말인즉슨 방향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잃은 엔진은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감정 신호에 귀 기울이기. 감정이 올라올 때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은 감정 컨트롤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감정이 행동화로 이어지는 습관이 굳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분노의 불꽃이 튀는 순간 알아챌 새도 없이 화를 내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만약 화라는 감정이 드는 순간을 인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습관화된 행동을 멈추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겠지요. 감정은 먼저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감정에 따른 대표적인 신체 감각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는지 알아채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감정의 폭풍우에서 빠져나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안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무력감으로 느끼기도 하지요. 감정을 세세하게 느낄 만큼 감정 언어를 풍부하게 알지 못해서 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다른 감정을 더 씌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다양한 감정 언어를 알고 감정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붙일수록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활동 자체가 논리와 추론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해서 감정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단어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143쪽에 표에 나온 감정 단어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정의 원인 찾기, 단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말 다루기 힘든 감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너무 아파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지요. 그러나 사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상처와 연결된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과 분리되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감정의 폭풍우는 상당히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짜 원인을 찾는 일은 중요합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가 치밉니다. 이때 신체 변화를 알아채고 우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왜 격한 분노를 느꼈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불규칙한 수면,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질병, 호르몬 주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상태는 감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과거에 비슷한 일로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셋째,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첫째와 둘째 물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눈앞의 상사를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든 감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대할 때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내 탓을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번째 질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타당하고 옳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조절되지 않은 감정은 없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 버리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이 산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산으로 가버리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미래를 걱정하기.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만 지나칠 경우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걱정은 가능성의 일부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가 되어버립니다.
일이 잘못될 거야. 뭔가 이상해. 생각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내면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2. 과거에 집착하기. 원인을 찾는 건 역시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심하자 수준이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역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만약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처럼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는 방식으로 되풀이하면 이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낸 오래된 가상현실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판단하기.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 앞에서 판단이라는 생각 습관이 발동합니다. 공평하지 않아.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하는 것이지요. 판단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 분노, 질투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4. 멍하게 있기. 생각이 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멍하게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흥미나 의욕이 결여되고 타인의 생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세상이 제 불평을 들어줄 리는 없지요. 그 생각을 붙잡고 옳다고 우길수록 저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세상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나는 뭔가 부족해. 난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같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나에 대해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 하나일 뿐 나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면 타인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무리한 참견을 그럴 만한 일로 착각하고 순응하게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각과 사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다른 생각이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욱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바나나가 당신의 머릿속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어야 옳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빠져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후회와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중이라면 모르는 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말투가 생각을 사실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말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생각하고 있군.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군. 꼭 기억하세요. 뭐뭐 같아가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군 이 맞습니다. 후회는 아쉬움으로 끝내면 됩니다. 부정적인 자기 판단으로 연결시켜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 훈련 3.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슬픔과 수치는 뒤로 물러나 숨도록 만들고 공포와 불안감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달아나게 하며 분노는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합니다. 감정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따른 행동도 효과적일 겁니다. 하지만 감정을 왜곡해 받아들였다면 당장 행동을 멈춰야겠지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위에 설명한 두 가지 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온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비합리적이라면 감정이 시키는 행동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든 예를 다시 살펴볼까요? 상사의 지적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따져보니 초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나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상처받은 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정 조절도 못하고 참 못났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을 잘해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더 잘 써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주체적인 행동은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정말로 내 뜻인가를 곰곰이 짚어봐야겠지요. 습관적인 행동이나 타인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의지적인 행동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의 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감정이 일으키는 행동 충동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면 반대 행동을 하세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 이 세 가지 훈련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편견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의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면 세계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 당신의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두려워 포기한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들에게 다시 내맡기는 꼴이 됩니다. 뿌리가 약한 채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에 단단히 내려진 그 뿌리가 삶을 지탱해주는 핵심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돌보는 훈련을 통해 의지에 따라 삶을 이끄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홀로서기 심리학과 함께 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은 꽤 괜찮은 어른들입니다. 이런 심리학 책을 읽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채찍질 해야만 뭔가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좀 나아지지 않으면 어때요? 이렇게 책도 읽고 생각도 한 번씩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되지요. 오늘 충분히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토닥토닥 편안하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니 그러고 싶어집니다. 오늘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충만하세요.